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백면서생, 백면서생.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웃으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왜 웃으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 참 새하얗게 생겼구나. 책만 읽고 살았나?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뭔 소린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저에게 딱 맞는 사자성어를 써주신 거였어요. 백면서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백은 하얀 백, 면은 얼굴면, 서는 책서, 생은 선비생자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고 책만 읽는 선비라는 뜻인데 요즘 말로 하면 이론만 알고 실제 경험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조괄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 아버지가 조사라는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조괄은 어릴 때부터 병법서만 줄창 읽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병법에 대해서는 아버지랑 토론해도 아버지가 말문이 막힐 정도로 해박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전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거였죠. 아버지 조사는 아들이 너무 걱정돼서 얘는 절대 군대에 보내면 안 된다고 유언까지 남겼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조괄이 성인이 되자 왕이 그를 대장군으로 임명한 거예요. 조괄은 자신만만했죠. 책에서 다 읽었는데 뭐가 어렵겠어? 하면서요. 결과는 참혹했어요. 장평대전에서 조괄이 이끈 조나라 군대 40만 명이 진나라에게 완전히 포위당해서 모두 죽거나 항복했거든요. 조괄 본인도 전사했고요. 책으로만 배운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 거죠.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도 그때까지 책상에서만 공부하고 인터넷으로만 세상을 배우고 머리로만 모든 걸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진짜 경험을 쌓는 건 피하면서요. 할머니가 딱 제 모습을 꿰뚫어 보신 거였죠. 결국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더라고요. 백면선생이 되지 않으려면 책상을 박차고 나가야 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인면수심, 인면수심. 40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제가 정말 바보였구나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얼굴이 선하게 생긴 사람은 착할 거라고, 웃는 얼굴이 예쁜 사람은 마음도 예쁠 거라고 믿고 살았어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인면수심이에요. 인은 사람인, 면은 얼굴면, 수는 짐승 수, 심은 마음 심자거든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잔인하고 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시대에 양용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사람다운 마음을 잃어버리면 겉모습이 아무리 사람 같아도 결국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양용이 이 말을 한 이유예요. 당시 궁궐에는 겉으로는 신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뒤에서는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간신들이 많았거든요. 양용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정말 중요한 건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였어요. 제가 믿고 지냈던 그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지만 제가 어려울 때는 모른 척했고 뒤에서는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거든요. 그제서야 인면수심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진짜 사람다운 사람은 얼굴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구분하는 거더라고요.
유만부동, 유만부동.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만나는 그 녀석이 있거든요. 털색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 울음소리도 다 달라요. 어떤 애는 사람을 보면 달려오고 어떤 애는 멀리서만 바라보고 또 어떤 애는 아예 숨어버리죠. 같은 고양이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고양이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유만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류는 같은 종류라는 뜻이고 만은 일만 가지, 부는 아니다, 동은 같다는 뜻이에요. 풀어서 말하면 같은 종류라도 일만 가지가 다 같지 않다는 뜻이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맹자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맹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맹자가 대답했죠. 너희들은 별을 보지 않았느냐? 같은 밭에서 자란 벼라도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실하고 어떤 것은 비어있다. 햇빛과 물, 바람이 모두 다르게 닿았기 때문이다. 그때 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같은 사람이라도 자라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니 어찌 같을 수 있겠느냐. 유만부동이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이 말의 의미를 깨달은 건 몇 년 전이었어요. 그 길고양이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고양이들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매일 보다 보니까 정말 하나하나가 다 다른 거예요. 심지어 쌍둥이 고양이도 성격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 깨달았죠. 같은 종류라도 모두 다르다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리고 그 다름이 바로 아름다운 거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사람이라도 1만 가지가 다 다르니까.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진짜 지혜인 것 같아요. 배가절연, 배가절연. 여러분, 제 핸드폰이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는 나를 정말 알고 있니? 매일 나를 만지면서도 내 진짜 마음을 아는 걸까? 웃기죠? 그런데 정말로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매일 사용하는 것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배가절현이에요. 백은 이름 백, 아도 이름아, 절은 끊을 절, 현은 검은고 줄 현이거든요. 합쳐서 해석하면 배가가 검은고 줄을 끊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진정한 친구나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잃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마치 음악가가 자신의 음악을 진정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사라지자 더 이상 연주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시대에 배가라는 검은고 명인이 있었어요. 그의 연주 실력은 정말 뛰어났는데 문제는 그의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기교에만 감탄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종작이라는 나무꾼을 만났어요. 배가가 높은 산을 떠올리며 연주하자 종작이가 말했어요. 정말 태산처럼 웅장하군요. 다시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며 연주하니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라고 했거든요. 배가는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을 만난 거죠. 둘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작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배가는 더 이상 자신의 음악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며 검은 고줄을 끊어버리고 평생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 핸드폰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떠올랐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연락하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정말 드물잖아요. 배가가 느꼈던 그 허무함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토적성산, 토적성산.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그날 저는 완전히 지쳐서 버스 맨 뒷자리에 털썩 앉았는데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말을 걸어오셨거든요. 절 보니 왜 그렇게 힘들어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요즘 뭘 해도 성과가 안 나서 답답해요. 라고요.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흙 한 줌으로는 아무것도 못 만들지만 계속 쌓으면 산이 된단다. 오늘은 바로 그 할머니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는 사자성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토적성산이라는 말인데요. 토는 흙토, 적은 쌓을 적, 성은 이룰성, 산은 산산이에요. 말 그대로 흙을 계속 쌓으면 산이 된다는 뜻이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쌓아가면 결국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순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제자들에게 학문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한 말에서 나온 거예요. 당시 제자 중 한 명이 선생님, 저는 너무 둔해서 학문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때 순자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 높은 산을 보거라. 처음에는 작은 흙덩이 하나였을 뿐이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서 흙이 조금씩 쌓이고 또 쌓여서 지금의 산이 되었다. 학문도 마찬가지다. 하루에 한 글자씩이라도 꾸준히 익히면 결국 큰 학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그 버스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그동안 큰 변화를 한 번에 만들려고만 했었거든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운동도 한 번에 몇 시간씩 하고 일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하루에 책 한 페이지씩만 읽기, 계단 한 층씩만 더 올라가기, 이런 것들이요.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작은 흙덩이들이 모여서 제 인생에 단단한 산 하나를 만들어준 거예요. 토적성산. 흙을 쌓아 산을 만든다는 이 말처럼 작은 시작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큰 성취가 되는 거네요. 붕정만리, 붕정만리.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보통은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 딱 버튼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든 생각이 이런 게 바로 타이밍이구나 싶었거든요. 인생도 이런 거 아닐까요? 어떤 때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다가 어떤 때는 딱 맞는 순간에 기회가 찾아오잖아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붕, 정, 만, 리. 붕은 큰 새 붕, 정은 앞길 정, 만은 일만 만, 리는 거리 리. 큰 새가 말리 길을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멀리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를 만나서 크게 성공한다는 의미거든요. 마치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날아오르듯이 누군가의 재능이나 능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된 상황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고대 철학자 장자가 쓴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살고 있었대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수천 리는 되었다고 해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이 곤이라는 물고기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 변했어요. 바로 붕이라는 새로 말이에요. 이 붕의 등 넓이만 해도 수천 리였다고 하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붕이라는 새가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어요. 바람을 타고 9만 리 높이까지 날아올라서 한 번에 말리기를 날아간다는 거예요. 작은 새들은 나무에서 나무로 짧게 날아다니지만 이 붕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던 거죠.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큰 뜻을 품고 원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엘리베이터 사건 이후로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늘 작은 것들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당장 눈앞의 일들, 오늘 해야 할 일들, 이번 달 목표들.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더 큰 그림을 보는 거구나. 마치 그 붕이라는 새처럼 높은 곳에서 멀리 내다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하고 싶었던 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때로는 우리도 그 엘리베이터처럼 딱 맞는 타이밍에 기회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붕정만리의 마음으로 크게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정말 멀고 높은 곳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전도양양, 전도양양. 버스 정류장에서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아저씨가 실수로 떨어뜨린 볼트 하나였어요. 그 작은 볼트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것에도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말이에요. 전도양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앞 전자에 길도, 바다 양자에 또 바다 양자를 써서 전도양양이에요. 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바다처럼 넓고 크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앞날이 매우 밝고 희망차다는 의미예요. 마치 망망대해처럼 끝없이 펼쳐진 가능성을 표현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한유라는 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졌거든요. 3번이나 낙방하면서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어느 날 바닷가를 걸으며 망망대해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해요.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배를 타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공부에 매진했고 결국 과거에 급제해서 당대 최고의 문장가가 됐거든요. 그때 한유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바다처럼 넓다 하며 쓴 글에서 전도양양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볼트 하나 때문에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순간 저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작은 실패 하나에도 크게 좌절하고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앞이 막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볼트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올려다보는 시선도 있다는 걸요. 작은 볼트 하나가 수십 명의 사람들을 하늘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 수 있다면 제 작은 노력들도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 앞길이 정말 바다처럼 넓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전도양양, 앞날이 망망대해처럼 펼쳐져 있다는 건 두려운 게 아니라 설레이는 일이더라고요. 타산지석, 타산지석. 길거리에서 들은 버스킹 노래가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가수가 부른 건 제가 평소에 절대 듣지 않는 장르였는데 이상하게 그 멜로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와서 그 곡을 찾아 들어보니까 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내 취향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했던 것들 중에 정말 소중한 게 얼마나 많았을까 하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타산지석이에요. 다른 타, 산산, 그지, 돌석. 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인데요. 완전한 의미는 다른 산에서 난 돌도 내 산의 옥을 다듬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경험, 심지어 좋지 않은 경험까지도 내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건 중국 시경이라는 옛 시집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옥을 다듬는 일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임금님이 쓸 도장이나 장신구를 만들 때 옥을 완벽하게 다듬어야 했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숫돌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가장 좋은 숫돌은 옥이 나는 산이 아닌 다른 산에서 났다는 거예요. 옥산의 돌로는 오히려 옥을 제대로 다듬을 수 없었어요. 다른 산의 거친 돌이어야 옥의 아름다움을 끌어낼 수 있었던 거죠. 이걸 본 옛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다른 곳에서 온 것,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것도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구나 하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제가 그동안 너무 편식하며 살았다는 거였어요. 제 취향만 고집하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버스킹 가수의 노래를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의 음악이 제 마음을 울린 건 그 음악이 제가 모르는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듣던 음악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감정이었어요. 마치 다른 산의 돌이 제 마음이라는 옥을 더 아름답게 다듬어준 것처럼요. 다른 사람의 경험도 나를 다듬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진짜로 이해했어요. 유명무실, 유명무실.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에요. 정장 입은 남자분이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짝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표정이 정말 당당했어요.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 순간 문득 든 생각이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유명무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는 있을 유, 명은 이른 명, 무는 없을 무, 실은 열매 실자예요. 이름만 있고 실속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있는 상황을 말해요. 마치 포장지는 화려한데 안에는 빈 상자만 들어있는 선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춘추전국 시대에 위나라에 위영공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정말 화려함을 사랑했거든요. 궁궐을 아름답게 꾸미고 온갖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 채웠어요. 신하들도 모두 호화로운 옷을 입고 다녔고요. 다른 나라 사신들이 와서 보면 와, 위나라 정말 부강하구나 하고 감탄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국고는 텅 비어 있었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어요. 군사력도 형편없었고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위나라는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았을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때 위나라 백성이었다면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화려한 궁궐을 바라보면서도 배는 고프고 왕은 사치를 부리는데 자신들은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그 짝퉁 가방을 든 남자분을 보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우습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도 똑같았거든요. SNS에는 항상 행복한 모습만 올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면서 정작 집에 돌아가면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눈물이 나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유명무실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실속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모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주마가편, 주마가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옆에 계신 할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즘 젊은이들은 참 바빠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지 빨리 가려고 할수록 더 천천히 가야 한다고 배웠는데 하시면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바로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였거든요. 주마가편, 이 말을 풀어보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뜻이에요. 주는 달릴 주, 마는 말마, 가는 더할 가, 편은 채찍편이거든요. 이미 빠르게 달리고 있는 말한테 채찍을 더 가해서 속도를 높인다는 의미죠. 현실에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는 거나 잘하고 있는 일에 더 박차를 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곽거병이라는 젊은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20살도 안 된 나이에 흉노 쪽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황제가 보기에도 이 젊은 장군이 너무 뛰어나니까 더 큰 임무를 맡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날 황제가 곽거병을 불러서 네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이번엔 더 어려운 임무를 맡겨주겠다라고 했을 때 신하들이 이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걱정했대요. 하지만 곽거병은 기꺼이 그 임무를 받아들였고 결국 역사에 길이 남을 대승을 거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님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은 건 때로는 이미 잘하고 있을 때 더 박차를 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저 역시 그동안 적당히 만족하며 살았는데 할머니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주마가편의 순간이 된 거죠. 이미 괜찮다고 생각할 때야말로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거더라고요.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만족하지 않는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거두절미, 거두절미.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가 회사에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준비한 자료가 2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온갖 데이터와 그래프, 참고 자료까지 다 넣었거든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부장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핵심만 말해봐.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길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결론만 듣고 싶어 하는 상황 말이에요.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거두절미라는 사자성어예요. 거두절미는 거자가 갈, 두자가 머리, 절자가 자를, 미자가 꼬리라는 뜻이에요. 머리와 꼬리를 잘라낸다는 의미죠. 쉽게 말해서 앞뒤 설명은 빼고 핵심만 말한다는 뜻이에요. 불필요한 부분은 다 제거하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긴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중국 송나라 때 일이에요. 한 현명한 관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고서를 쓸 때 항상 간결하게 썼어요. 다른 관리들은 온갖 수식어와 예의를 다 갖춰서 길게 쓰는데 이 사람만큼은 달랐어요. 황제에게 올리는 보고서도 딱 필요한 내용만 담았거든요. 처음에는 다른 관리들이 예의가 없다고 숙은 거였어요. 그런데 황제가 이 사람의 보고서를 보고 감탄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핵심을 전달하다니. 황제는 바쁜 정무 속에서도 이 사람의 보고서만큼은 끝까지 읽었다고 해요. 다른 관리들의 긴 보고서는 중간에 포기하곤 했는데 말이에요. 그 후 이 관리의 방식이 유명해지면서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몸통만 남긴다는 의미로 거두절미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길고 복잡한 글과 간결하고 명확한 글 중에서 어떤 걸 더 좋아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20페이지 자료보다 한 페이지 핵심이 더 강력하다는 거였어요. 결국 발표를 다시 준비했거든요. 모든 부가 설명을 빼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 3개만 남겼어요. 그랬더니 부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이해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길게 돌아가지 말고 핵심만 전달하는 것. 그게 진짜 소통의 힘이에요. 분골쇄신, 분골쇄신.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갑자기 말을 거셨어요. 얘야, 너는 뼈가 부러져도 해낼 일이 있니?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신 다음 말이 정말 깊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뼈가 부서져도 해내야 할 일들이 있었단다. 오늘은 그 할머니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사자성어를 이야기해 볼게요. 분골쇄신이에요. 분골쇄신은 분은 가루분, 골은 뼈 골, 쇄는 부술쇄, 신은 몸 신자를 써요. 뼈를 가루로 만들고 몸을 부순다는 뜻이거든요. 듣기만 해도 아픈데 이건 그만큼 온 힘을 다해 노력한다는 의미예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곽거병이라는 젊은 장군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했어요. 21살에 대장군이 된 천재 군사였죠. 그런데 곽거병이 흉노족과 싸울 때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져도 나라를 지키겠다. 그 당시 흉노족은 정말 무서운 적이었어요.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기마민족이라 한나라 군대들이 항상 고전했거든요. 그런데 곽거병은 달랐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진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서 연전연승을 거뒀죠. 정말로 뼈가 부서질 각오로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곽거병은 24살이라는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마 그 혹독한 전쟁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분골쇄신하는 정신은 후세에 길이 남게 되었죠. 그 할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건 전쟁 때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징집되어 나간 사이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던 시절에 정말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생을 하면서도 아이들만은 굶기지 않으려고 하셨대요. 품삯을 받으러 몇십 리 길을 걸어 다니셨다고 하시면서 그때는 정말 분골쇄신했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눈빛에서 저는 진짜 분골쇄신이 뭔지 알 수 있었어요. 뼈와 살이 부서져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분골쇄신이구나 싶었거든요. 간어제초, 간어제초.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라면 최소 3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버튼을 누르자마자 딩 하고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층 버튼을 눌렀는데 2층에서 멈추고 3층 버튼을 눌렀는데 4층에서 멈추고 완전히 제멋대로였거든요. 바로 그 순간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어요. 간어제초. 간은 사이간, 어는 어조사어, 제는 제나라 제, 초는 초나라 초예요. 직역하면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있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강대한 두 세력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있거나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미로 쓰여요. 마치 저처럼 원하는 층으로 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곳에서 멈춰 서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춘추전국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때 중국은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나라와 초나라가 가장 강력한 두 세력이었어요. 다른 작은 나라들은 이 두 거대한 나라 사이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특히 송나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어요. 북쪽으로는 제나라, 남쪽으로는 초나라가 있었죠. 제나라가 우리 편이 되어라 하면 네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초나라가 아니다, 우리 편이 되어라 하면 또 네네 하고 대답해야 했어요.
송나라 왕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제 나라 편을 들면 초나라가 쳐들어올 것 같고, 초나라 편을 들면 제 나라가 화를 낼 것 같고, 매일매일이 줄타기였을 거예요. 결국 어느 쪽도 확실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애매한 위치에서 눈치만 보며 지내야 했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저도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송나라 왕과 똑같은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1층으로 가고 싶은 마음과 3층으로 가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2층에 멈춰서 있던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애매한 중간 지점에 머무는 것보다 용기 내어 한쪽을 확실히 선택하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연독 지정, 연독 지정.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가 부모님께 화를 냈어요. 그동안 착한 딸로만 살아왔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폭발했거든요. 엄마가 또 제 인생에 간섭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 결혼할 거야? 애는 언제 낳을 거야? 하면서요. 그때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엄마는 왜 제 인생을 자꾸 조정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화가 나신 게 아니라 뭔가 깊이 상처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행복했으면 해서 그런 건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바로 연독지정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였어요. 연독지정. 이 말은 빠럴련, 송아지 독, 어조사지, 정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직역하면 송아지를 핥는 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말이에요.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를 혀로 핥아주는 모습, 그 깊고 따뜻한 사랑을 담은 표현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양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양보가 매일 아버지의 대소변을 맛을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맛으로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달면 위험하고 쓰면 괜찮다고 여겨졌던 시대였어요. 어느 날 양보가 맛을 보니까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위험하시구나 하고 더욱 정성껏 간병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회복되셨어요. 사람들이 양보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하고 했죠. 그때부터 이런 지극한 사랑을 어미소가 송아지를 핥는 모습에 비유해서 연독지정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날 엄마와 다툰 후에 몇 찰 동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새벽에 도시락 싸주시던 모습, 아픈 제 이마에 손을 올려주시던 따뜻함,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걱정해주시던 그 마음들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엄마께 전화드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는 그냥 웃으시면서 괜찮다,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로 느꼈어요. 연독지정, 송아지를 핥는 어미소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간섭처럼 느껴지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엔 언제나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연독지정, 세상에서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던 거죠. 설상가상, 설상가상. 커피 향을 맡는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왜 어떤 향기는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는 걸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이 향 하나로 갑자기 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향기라는 게 참 신기해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설상가상이라는 말도 그래요.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뜻인데 눈 설자, 위 상자, 더할 가자, 설이 상자예요. 이미 춥고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또 다른 어려움이 겹친다는 의미거든요. 좋지 않은 일에 또 다른 나쁜 일이 겹쳐서 더욱 곤란해지는 상황을 말해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송나라 때 소동파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벼슬길에서 정치적으로 밀려나면서 귀향을 가게 됐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어요. 첫 번째 귀향지에서도 힘들었는데 다시 더 먼 곳으로 보내지고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보내지고 정말 끝이 없었던 거예요. 마치 눈 내린 땅 위에 서리까지 내려서 더욱 춥고 메마른 상황처럼 말이에요. 소동파는 이런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 카페 향기로 떠올린 5년 전 그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엎어졌어요. 3개월 동안 밤새워 준비한 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그런데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열쇠를 사무실에 두고 온 거예요. 완전히 설상가상이었죠. 그때 카페에 들어가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런 날도 있구나,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면서요. 인생이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일 하나로도 벅찬데 또 다른 문제가 겹치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의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모든 걸 견딜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주객전도, 주객전도.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갈 맴돌아요. 그분이 전화 통화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네 눈치를 봐야 해? 내 돈으로 산 집인데. 하시면서 정말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를 끊으시고는 저에게 한숨을 푹 쉬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야, 세상에는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어. 주인이 손님 노릇하고 손님이 주인 노릇하는 거야. 주객전도. 정말 깊은 의미가 담긴 사자성어거든요. 주인 주에, 손님 객, 뒤바뀔 전에 거꾸로 도자를 써서 주객전도예요. 말 그대로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을 말하는 거죠. 원래 중심이 되어야 할 사람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주도권을 쥐는 상황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사장 행세하고 사장이 신입사원 눈치 보는 격이랄까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에 맹상군이라는 제나라 귀공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식객을 정말 많이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식객들 중에 진짜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그냥 밥만 얻어먹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식객들이 점점 건방져지기 시작했어요. 맹상군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고 심지어는 맹상군의 정치적 결정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손님이었던 식객들이 주인인 맹상군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때 그 버스 아주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정말 딱 주객전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그분께 이것저것 간섭하고 지시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본래 가정에서는 어른이 중심이 되고 젊은 사람이 배려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그분이 내 짐에서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하나 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그 순간 저도 깨달았거든요. 제가 직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다는 걸요. 결국 중요한 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주객전도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서로의 역할과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걸 그날 배웠거든요. 교환과직, 교환과직.
40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맡게 됐는데 그 친구가 자꾸 실수를 해서 제가 너무 엄하게 지도했거든요. 매일 지적하고 틀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고치게 했어요. 그런데 교왕과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는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이고 왕은 굽어진 것, 과는 지나친다는 의미, 직은 곧다는 뜻이거든요.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오히려 너무 지나쳐서 반대편으로 굽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중국 한나라 때 역사에서 나온 건데요. 유향이라는 학자가 쓴 설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활을 만들 때 나무가 한쪽으로 구부러져 있으니까 반대편으로 억지로 굽혀서 바로 만들려고 했대요. 그런데 너무 세게 굽히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보다 더 심하게 반대편으로 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현자가 말했어요. 뭐든지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하는데 고치려는 마음이 너무 급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제가 그 신입사원을 교육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교환과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실수를 고치려다가 너무 엄격하게 대해서 그 친구가 아예 위축돼 버렸거든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실수할까봐 두려워서요. 무엇이든 고치려는 마음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문경지교, 문경지교.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게 하신 말이 있어요. 요즘 친구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기고 진짜 어려울 때는 다 사라져버린다니까. 그러더니 한숨을 풍 쉬시면서 옛날에는 목을 베어도 지킬 수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와 딱 맞더라고요. 문경지교. 이 말은 문베일 문에 목형 그리고 지어조사에 사김교를 써서 만든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풀면 목을 베어도 지킬 수 있는 교우관계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생명을 걸고나도 지킬 정도로 깊고 진실한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심지어 죽음이 닥쳐도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 그런 친구 사이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에 인상녀와 연파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인상녀는 조나라의 뛰어난 외교관이었고 연파는 용감한 장군이었어요. 처음엔 연파는 인상녀를 못마땅해 했어요. 자기보다 늦게 출세한 문관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게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나면 꼭 굴욕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다녔어요. 그런데 인상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연파를 피해 다녔어요. 수레로 가다가 연파가 오는 걸 보면 샛길로 돌아가고 조정에서도 연파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신하들이 왜 그렇게 겁쟁이처럼 행동하느냐고 비난하자 인상열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연파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싸우면 조나라가 약해져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 거야. 나는 나라를 위해서 참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연파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맨몸으로 가시나무를 지고 인상녀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그때부터 둘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친구가 됐다고 해요. 저도 버스에서 만난 그 아주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제 주변을 돌아보게 됐어요. 정말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 누구인지, 제가 또 누구에게 그런 친구였는지 생각해보니까요. 그러고 보니 몇 년 전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새벽 3시에 전화해도 달려와준 친구가 있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서 함께 울어준 그 친구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문경지교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진정한 우정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공중누각, 공중누각.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들이 안개에 둘러싸여서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든 생각이 저 건물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텐데 지금 저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꿈을 키우고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공중누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공은 하늘 공자, 중은 가운데 중자, 누는 다락 누자, 각은 집 각자예요. 말 그대로 하늘 한가운데 떠 있는 다락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땅에 기둥도 없이 허공에 둥둥 떠 있는 집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의미로 현실성이 없는 헛된 계획이나 실현 불가능한 꿈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옛날 중국 당나라 때 이야기인데요. 한 부자가 정말 엄청난 저택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땅 위에 짓는 게 시시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에게 하늘에 떠 있는 궁전을 지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건축가는 황당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중력을 거스를 순 없잖아요. 하지만 그 부자는 계속 고집을 부렸고 결국 그 무모한 계획 때문에 전 재산을 날리고 말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현실을 무시한 허황된 꿈을 공중누각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제가 그동안 품고 있던 많은 계획들이 사실 공중누각이었구나 하는 거였어요. 지하철 창밖 그 아파트들처럼 겉보기엔 안정적이고 견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기초도 없이 떠있는 꿈들이었던 거죠. 돈도 없으면서 카페 창업을 꿈꾸고 경험도 없으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안개가 걷히듯 제 마음도 맑아지더라고요. 진짜 단단한 건 땅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거더라고요. 욕속 부달, 욕속 부달. 라면 하나로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대학생 때 자취방에서 끓여 먹던 그 라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가 지금보다 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더 많은 걸 가졌는데 말이에요. 욕속 부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욕은 바랄 욕, 속은 빠를 속, 부는 아닐 부, 달은 이를 달이에요. 빨리 하려고 하면 오히려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무언가를 너무 서둘러서 하려고 하면 실수하게 되고 결국 더 늦어진다는 의미예요. 요즘 사람들 보면 정말 다들 바쁘게 살잖아요. 빨리빨리 문화가 몸에 배어서 뭐든지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결과도 당장 보려고 해요. 배달앱으로 음식 주문하면 30분 내로 와야 하고 인터넷으로 물건 사면 당일 배송이 기본이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 시대에 공자의 제자였던 자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자하가 스승인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냐고요.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욕속즉 불달. 빨리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농부가 벼가 빨리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벼를 잡아당겨서 키우려고 했다가 결국 벼가 다 죽어버렸다는 이야기를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처럼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지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편지 하나 보내려면 며칠이 걸리고 멀리 여행 가려면 몇 달씩 걸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조급해 했나 봐요.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겠죠. 라면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제가 왜 더 행복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결국 욕속부달이었던 것 같아요.
빨리 성공하려고, 빨리 돈을 벌려고, 빨리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중한 순간들, 천천히 음미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건 진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게 결국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는 방법이었던 거죠.